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벽에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는 조선 숙중 25년,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지붕을 내리치며 강물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홍시감의 종손인 며느리 초이가 사라진 것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 남겨진 것은 붉은 놀이 하나와 여성의 신발 한 짝, 그 외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여인은 홀린 듯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나 초이는 끝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봄산이라는 마을에 대대로 벼농사를 해온 홍씨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외아들 세춘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집안의 골칫거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청년이었지만 책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글보다는 술을 즐기곤 했습니다. 서당 앞에서는 하품만 하고 기생집 앞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춘은 한양에 다녀오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며칠 뒤 기방에서 기생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향매였습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미소를 지으며 세춘은 기방에 드나들며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게 바빴습니다. 벌써 도련님은 계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홍대감은 병세가 깊어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보던 의원이 고개를 저었고 박씨 부인은 새벽마다 약탕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정신을 차린 홍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춘이 저놈은 절대 안 될 놈이야. 홍대감은 이불을 거두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뱃속에서 나왔단 놈이 어찌 저리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나. 박씨 부인은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 눈 뜨고 계신 동안이라면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홍대감은 몸을 번쩍 일으켰습니다. 기침을 삼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는 꼴을 고아하니 집안 말아먹고도 남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 재산 다 순자에게 주고 갈 것이야. 그때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순자는 그저 첩이피 아닙니까? 이 집 줄은 세춘이 하나뿐입니다. 첩 자식이면 어떤가? 종년소생이면 또 어떻고? 사람 구실은 개가 하는구만. 기생 치마폭 붙들고 허우적대는 놈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잠 못하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차대찬 얼굴로 눈만 껌뻑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혼처를 알아보거라. 집안 망신 더 커지기 전에 손을 써야지. 양반가의 계집으로 말 잘 듣고 살림에 밝은 아이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박씨 부인은 크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춘이 몸이 처모양이니 며느리라도 똑바로 들어와야 집이 살지. 며칠 뒤 혼처가 올라왔습니다. 한양 윤씨 집안의 딸 초이였습니다. 집은 기울었으나 양반과 혈통이 있으며 예절을 익혔고 성정도 단정하였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초이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세춘은 전날 기방에서 퍼마신 술이 덜 깬 듯 눈꼬리가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에는 향매가 걷는 비단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 표정 봤나? 혼례상 앞에서 죽상이라니. 기생 끼고 집에까지 들락날락한다더니 그 계집을 버릴 리가 있나?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간 대청에는 초이와 박씨 부인 둘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리라. 이 집을 붙들어 놓을 방패로 들인 게다. 그러니 말 함부로 놀리지 말고 눈치껏 처신나거라. 세춘이 마음 거스리는 일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날로 내쳐질 줄 알아라. 초이는 고개를 낮추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어머님. 밤이 되고 초래방의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비틀비틀한 발걸음이 들어섰습니다. 세추는 문턱에서 신발을 걷어차고 홀레 방으로 들어와 방 한켠에 앉아있는 초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가소롭기는 내가 네가 좋아서 혼인한 줄 아느냐. 어머님이 주선해 주신 거지.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줄 일은 눈꼽만큼도 없다. 내 앞에선 그저 그림자처럼 기어다니거라.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고 알겠느냐? 초이는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에도 초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매사에 흠을 잡았습니다. 방바닥 한켠에 먼지 하나가 있어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지만 초이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하녀 옥자는 등을 돌리며 쌀 앞에서 초이를 흘끔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참 남편 복도 없는데 시집살이까지 저희 고되니 참말로 팔자 한번 기고하구먼. 며칠 뒤 해가 저물 무렵 홍시댁 안방은 은은한 약재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찻잔을 밀어두고 초이를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초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와서 이 집 공기가 한결 조용해졌다. 말이 적고 눈치가 빠른 건 가끔은 덕이 되지. 초이는 가만히 앉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에 찻잔을 감싼 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듣거라. 이 집 재산은 다 네 손에 들어가게 해주마. 단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야. 세춘이 그놈 마음을 네가 어떻게든 붙들어라.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박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못하면 그때는 모든 건 순자에게 갈 것이다. 첩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니 그게 말이 될 소리냐.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세춘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초이가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되던 날 기방의 추나루 등불은 힘없이 흔들리고 방 안은 술 냄새와 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향매는 술 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해져 세춘의 어깨에 나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셈이시옵니까, 도련님. 그 계집이랑 저희 한 지붕 밑에 살다가 또 숨어 오실 겁니까? 세춘은 웃음 반 비웃음 반으로 잔을 기울였습니다. 웃기는 게 뭔 줄 아냐? 그게 집 겁이란 게 없어. 어찌나 담이 큰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납변하질 않더군. 향매가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 아씨가 정말 밉사와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겁이 나시는 건지요? 세추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만 없어지면 되지 않겠냐? 향매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시옵니까? 아버지 수명도 얼마 안 남았고 그 계집만 사라지면 집문서건 뭐건 몽땅 내 손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향매는 피식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 되면 이 몸과 함께 도망치시렵니까? 진심으로 다 놓고 가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추는 잔을 비운 뒤 천천히 향매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말거라. 어차피 이 집안에 미련 따위 없다. 돈만 챙겨서 훌훌 떠나면 그만이지.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마당 쓸리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 박씨 부인은 입꼬리를 삐죽 내밀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고 무슨 잠을 그리 늘어지게 자는 게냐. 방문이 활짝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급히 하녀 옥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본 적이 있느냐? 옥자는 머뭇대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작은 마님께서 혼자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못 뵀사옵니다. 곁에 있던 순자도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에 안 계신 걸 보니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요. 그러나 그날이 지나도록 초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 하인이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작은 마님이 신으시던 신짝 하나하고 놀이개가 강 입구 바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신처럼 모아졌습니다. 뭐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인들의 발소리를 따라 박씨 부인과 순자, 하녀들까지 모두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옆에 반쯤 묻힌 붉은 놀이개 하나가 있었고 그 곁에는 여인의 신발 한 짝이 젖은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숨을 삼키듯 멈추더니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한 하녀인 옥자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작은 마님께서요, 요 며칠 강가에 자주 다니시길래 그날도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시는 줄만 알았소옵니다. 헌데 엊그젯밤엔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졌소온데다 그리 급히 나가시곤 그 뒤론 아무도 못 봤사옵니다. 혹시 발을 헛디디신 게 아닌지 그게 아니고서야. 그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기생을 끼고 다니다가 며느리가 혼례 넉 달 만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대잖아.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더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신이 놓여 있었으면 말 다 했지 뭐. 시간이 지나도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이의 죽음도 잊혀져 갔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밤 기방 추나로의 등불은 유난히 낮고 붉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매 혼자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눈썹을 매만지던 향매는 붓을 내려놓고 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각이 되도록 도련님은 또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일어선 향매는 방문을 다 열어버려다 문득 마당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초록 치마 저고리에 젖은 머리카락, 그 모습은 분명 초이였습니다. 향매는 숨을 들이킨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야?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든 채 향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바람에 덜컥 닫혔습니다. 놀라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향매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녀는 죽었잖아. 늦은 저녁, 세추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젖었고 손에는 아직도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쟨, 다들 나만 탓하지. 계집 하나 죽은 걸 두고 이놈을 죄인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비틀비틀 강둑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비가 갠 뒤라 강가에는 물 한 개가 엿보였고 돌길 사이로는 찬바람만 쓱쓱 스쳐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가 너머 한 여인이 신을 벗은 채 맨발로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과 초록 치마 저고리,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흐릿한 얼굴, 세추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초이? 그 여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가를 바라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세춘이 떨리는 손으로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바람이 확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허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던 세추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도자기 술병이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숨만 삼켰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거겠지. 한참을 숨쉬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그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죽은 게 맞긴 한가? 얼마 뒤 홍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이 끝나기도 전 관청에 봉인되어 있던 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살림과 토지, 노비 장부 일체는 선녀 순다에게 맡긴다. 세춘에겐 줄 것이 없다. 홍대감은 숨을 거두기 전 그 유서를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안채마루 끝에서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순자는 문석꾸러미를 두 손에 들고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첩다리라 하시며 온갖 구박은 다 하셨지요. 찬밥 한 덩이 지고 뒷마당으로 쫓겨났던 날 소첩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자야, 그건 그땐 사정이 그러했으니.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집입니다. 마님, 긴 말 마시고 어서 짐을 거두시지요. 옆마을에 초가 한 칸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그러니 이젠 이 집엔 발길조차 마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서로 체면은 지킬 수 있을 테지요.
하인들이 짐을 내오자 순자는 말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세춘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유언이 어찌됐든 내가 이 집 자식이거늘. 순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러게 자식 노릇을 했어야지. 여자 끼고 술만 험하게 마시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세춘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첩의 소생 주제에 어디 감히 이 집 재산을 넘보느냐. 순자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낮게 일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앞으로 이 집 문턱엔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하인들이 다가서자 세춘은 버거워하며 물러났습니다. 놔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몸이 이 집 종손이다. 그러나 순자는 등을 돌린 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세춘은 추어로 내달렸습니다. 안쪽에서는 향매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향매야, 너만은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우린 함께라 하지 않았느냐? 향매는 조용히 보통이를 안고 돌아보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씀 마세요. 재산도 없고 자리도 없는 양반때에 기생이 붙어있을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세춘이 다가서자 향매는 고개를 옆으로 젖혔습니다. 이젠 한 푼도 없는 주정뱅이 곁에 제가 어찌 남아있겠사옵니까? 이 몸은 더는 여기에 머물 까닭이 없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늦은 저녁 강가에서 순자는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단부채를 접으며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 집 주인은 내가 되었네. 발끝에 잠풀을 참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첩의 소생이라 천대하더니 이젠 더는 마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세춘이 그놈 꼴도 안 보니 속이 다 시원하구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편 강가 아래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있었습니다. 초록 저고리에 치마폭, 순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초이, 말없이 순자를 바라보던 여인. 조용히 다가온 그 얼굴은 분명 초이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 재산이 탐이 났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제 손으로 이 물에 밀어 넣을 만큼이었느냐 말이다. 순자는 진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너는 죽었잖아. 그날 밤 분명 네가 강물에.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초이는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자리였어. 그날 밤 강가를 걷는 나를 불러세웠지. 물이 시원하다며 같이 발을 담그자 했던 날. 그리고는 말없이 넌 내 등을 떠밀었어.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순자야, 너는 사람을 죽였느니라. 그 욕심 하나 채우자고 나를 물에 내던졌지. 이제라도 그 죄를 고하거라. 하늘이 알고 물이 들었거늘.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내달렸습니다. 초이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순자만 빼고. 몇 달 전 박씨 부인의 방 안에서 절대로 순자에게 이 집 재산 다 물려줄 순 없다. 네가 어떻게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진 세춘이 마음을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몽땅 그녀 손에 넘어가게 될 게야. 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문 밖에서 순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날 내친다고.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그 안에 묻혀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안채에서 찬밥 한 덩이를 손에 쥐고 뒤뜰로 쫓겨났던 날. 넌 첩의 자식이다. 이 집에 들여준 것만도 감지덕지. 양반 때 흉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씨 부인의 말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린 순자는 그저 고개만 떨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세춘 옆에 서면 순자에게는 늘 기워 입은 저고리가 돌아왔고 생일상 위엔 숟가락이 하나 모자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눈앞에 앉은 초이의 고유한 뒷모습에 겹쳐졌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녀한테 이 집을 다 준다고? 그 꿀은 내가 절대로 못 보지. 입술을 꾹 깨문 그녀는 말없이 방을 등지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물등간 초이가 조용히 물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를 순자가 아무 말 없이 따라섰습니다. 형님, 순자의 부름에 초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물은 시원합니다. 같이 발 좀 담그시지요. 초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신을 벗어 바위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초이가 물가에 발을 들이려 하던 찰나 순자의 두 손이 조용히 그녀의 목 뒤로 감겨들었습니다. 초이는 눈을 크게 뜨며 몸을 버거워했으나 그날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외마디 비명은 바람에 삼겨졌습니다. 붉은 놀이개 매듭이 끊어져 순자의 손에 남았습니다. 순자는 신장 옆에 놀이를 내려놓고 흙발을 질질 끌며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우물가에 있던 한 하녀가 멀찍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길을 지나던 선비가 강물에 떠오른 초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는 외치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비에 젖은 초이를 등에 업은 선비는 서둘러 자신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밤을 앓던 끝에 초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비는 부채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여, 이제야 정신이 드셨구려. 초이는 천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사옵니다. 선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대 이야기 전해줘야 하오. 진실을 밝히는 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초이가 나타난 강가에서 도망친 순자는 아침이 밝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방 안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게야.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귀끝에는 바람소리마저 사람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문 밖을 올렸습니다. 여보게, 포도청에서 왔소이다. 문 밖에는 초이가 선비와 함께 관아의 포도 대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놀란 순자가 마루 끝에 나섰고 초이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 세상 앞에 말할 천례다. 포도들이 둘러선 가운데 하녀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소연이 그날 배웠었사옵니다. 순자 씨가 강 쪽에서 젖은 채 돌아오시는 걸 말입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를. 그때 세추는 헝클어진 머리로 술병을 든 채 주막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다 내 탓이라 하더군. 내가 뭘 어쨌다고.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거롱뱅이 양반, 당장 나가지 못할까? 세추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섰고 주막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세춘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치켜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초이는 낯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은 결국 제 그림자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초이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